오늘도 어김없이 손자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12살 꼬마는 늘 그랬듯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나는 부엌에서 민호가 좋아하는 호떡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사이로 손자의 발걸음이 들려온다. 80이 넘은 이 몸이지만 아직은 이 정도 요리쯤은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한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세 골이나 넣었어요. 민호가 내 치마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민호가 축구 천재네.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줄 테니까 손 씻고 와. 네, 민호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작게 웃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이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불안할까? 마치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든다. 민호가 손을 씻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나는 갓 부친 호떡을 접시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았다. 민호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맛있다고 중얼거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는 자꾸만 바라보게 됐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수진이가 돌아온 모양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요즘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온기가 없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인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다. 응, 수고했다. 민호 호떡 먹이고 있었어. 아, 그러세요.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나와 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 시선에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수진이의 행동을 관찰하게 됐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가끔 작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다. 아들 승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가족 넷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대화다운 대화가 거의 없었다. 민호만 혼자 학교 이야기를 중얼거렸을 뿐이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죠? 수진이가 승우에게 말을 걸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좀 그래. 왜? 아니에요. 그냥요. 그냥이라니.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나는 수진이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녀는 금세 시선을 돌려버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거실에서 승우와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다. 마치 내가 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수진이가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왜? 내일 시간 있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당황했다. 시간? 뭐하러? 아,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 해서요. 날씨도 좋고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드라이브라니. 수진이가 나와 함께 나들이를 하자고 제안한 건 처음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냥요. 가끔은 밥 공기도 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승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아들까지 나서서 권하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제안을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가면서 생각해보죠.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정말로 오랜만에 밖으로 나갈 기회이기도 했다. 최근 몇 달간 집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럼 내일 몇 시에? 아침 일찍요. 9시쯤. 알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수진이의 제안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직감적으로 불안한 기분이 들 뿐이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손가방을 꺼냈다. 이 가방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나와 함께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 가죽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다. 이 가방에는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통장, 도장, 그리고 가족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들. 손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려 했다. 아마 괜한 걱정일 것이다. 수진이가 정말로 선의에서 제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나는 계속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목이 쉬도록 민호야, 어디 있니? 라고 외치면서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낡은 손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지갑, 손수건, 상비약, 그리고 민호 사진이 든 지갑까지. 이 작은 가방 안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불렀다.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마치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응, 다 됐다. 나는 손가방을 꼭 쥐고 거실로 나갔다.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승호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재밌게 다녀오세요. 승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다.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차에 타면서도 불안감은 계속됐다. 수진이는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평소 같지 않은 친근함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날씨도 맑고. 그러게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갑작스럽게 안부를 묻는 수진이가 이상했다. 평소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별로 다를 거 없지. 나이 들면 뭐 그런 거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다. 처음에는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이가 내비게이션을 자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경치 좋은 곳 알아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변 풍경이 익숙해졌다. 이쪽 동네는 설마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춰섰다.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랑채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 잠깐 들릴 곳이 있어서요. 수진이가 차에서 내렸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어머니 내리세요. 나는 여기서 뭐 하려고?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수진이가 차 문을 열었다. 나는 손가방을 더욱 꼭 쥐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놀러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나타났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할머니시죠? 간호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잠깐, 뭔 소리야? 나는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나는 수진이를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변해 있었다. 아까까지의 친근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단호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집에 가야지. 집에서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놀러 가자던 며느리가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가려 한다니. 승우는 알고 있어? 내 아들은 알고 있냐고. 물론 알고 있어요. 가족 회의에서 정한 일이에요. 가족회의라니. 나만 모르는 가족회의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말인가. 안 돼. 나는 집에 가야 해. 민호가 기다려. 민호는 이제 제가 잘 돌볼 거예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수진이는 뒤따라오며 입원 절차를 처리했다. 필요한 건 다 가져왔어요. 옷이나 생필용품들. 수진이가 가방을 내밀었다. 언제 준비했는지 내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차가운 병실, 낯선 침대, 그리고 홀로 남겨진 현실. 이것이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대가였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가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였다. 수진아, 제발 집에 데려가줘. 응?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런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뭐라고 하더냐? 민호는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수진이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수진아, 정말 제발이다. 한 번만 생각해봐. 어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간병도 받으실 수 있고. 문이 닫혔다. 수진이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병실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진이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버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80여 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시어머니 뒷바라지, 남편 병간호, 아이들 키우기, 집안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손가방을 열어 민호 사진을 꺼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을 보니 더욱 눈물이 났다. 이제 이 아이도 볼 수 없는 건가.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차가워졌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간병인들의 발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손가방을 다시 꼭 쥐었다. 이 작은 가방이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요양병원에서의 첫날 밤은 지옥 같았다.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음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 간병인들의 발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기계음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집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각인시켰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아침 6시에 간병인이 들어와 나를 깨웠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시간이에요. 나는 멍하니 일어났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줬다.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이 전혀 없었다. 집에서 만들어 먹던 따뜻한 밥과는 너무나 달랐다. 새로 오셨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어제 왔어요. 여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도 처음엔 많이 울었거든요.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창문 밖을 내다봤다.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오직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병인이 와서 물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면회 오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당분간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수진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를 여기 둔 채 떠났으니까. 오후에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집 생각만 났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나를 찾을 텐데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얼마나 당황할까. 저녁 무렵 나는 결심을 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먼저 집에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할머니, 전화 누구한테 거실 거예요? 집에 전화해보고 싶어요. 간호사가 전화기를 가져다 줬다. 떨리는 손으로 집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승호의 목소리였다. 승호야, 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 집에 가고 싶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머니, 거기서 좀 지내보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나는 집이 그립다.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혼자서 힘들다니. 나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왔는데. 민호는 뭐라고 하더냐? 할머니 없다고 찾지 않더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니.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소리인가? 승우야, 제발 데리러 와줘. 응? 어머니,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적응되실 거예요. 나는 적응 안 할 거야.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민호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민호 바꿔줘.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봐. 어머니, 민호는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결국 전화를 끊어야 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구나 싶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손가방을 열어보았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다. 혹시 수진이의 목적이 이것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통장에도 제법 돈이 있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들이었다. 혹시 수진이가 이것들을 노리고 나를 여기에 가뒀다 두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 그런 거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대로는 안 되지.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손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중요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은행,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의 연락처까지.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병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외출이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왜요? 보호자 동의라니. 수진이가 동의할 리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가? 그냥요. 궁금해서.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어제 말을 걸어준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아직은요. 적응이 쉽지 않네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거든요. 가족들이 면회는 오세요? 가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표정이 쓸쓸해 보였다.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구나 싶었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뭐 별거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가끔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산책요? 내 병원 뒤쪽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 쐬면서 걷곤 해요. 산책이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다. 오후에 간병인에게 정원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 정원 구경하실래요? 좋죠. 같이 가요. 정원은 생각보다 넓었다. 벤치도 여러 개 있었고 나무들도 제법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정원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게 있었다. 담장 한쪽이 낮아서 건장한 사람이라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내 나이에 담장을 넘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집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나 좀 데리러 와줘. 어머님 거기서 잘 지내세요. 적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적응이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혼자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래도 만에 하나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그런 일 없어. 나 데리러 와. 어머님,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안 돼.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결국 또 전화를 끊었다. 수진이도 전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었다. 밤이 되자 병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과연 수진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로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문득 며칠 전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수진이가 승호에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 걸 들었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하다. 혹시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려면 내가 집에 없어야 하고 내 도장도 필요할 텐데. 손가방을 열어 도장을 확인해 봤다. 다행히 아직 여기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가져가려 할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나는 확실한 결심을 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정보를 더 모아야 했다. 수진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승호는 정말 이 일에 동의한 건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간병인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서 변호사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요? 왜 필요하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쉽지 않았다. 모든 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여기서 나갈 때까지는 손가방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작은 가방이 내게 남은 유일한 무기니까. 요양병원에서 닷새째 되는 날 나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맡게 됐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나와는 달리 스스로 이곳을 선택해서 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목소리에서 교양이 느껴졌다. 저는 김순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나와 달리 차분해 보였다. 짐을 정리하는 모습도 여유가 있었고 이곳 생활에 대해 미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 할아버지와 함께 앉게 됐다. 할아버지는 왜 여기 오게 되셨어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혼자 지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할머니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가족들이 권해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네. 뭐 그런 셈이죠. 박 할아버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음식이 어때요? 집에서 해먹던 것보다는 싱겁긴 하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처음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박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 교사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말하는 방식이 차분하고 사려 깊었다. 할머니,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사람에게 내 사정을 털어놔도 될까? 사실은 결국 나는 박 할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수진이가 놀러 가자고 속여서 나를 여기 데려온 일,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박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 참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억울해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할머니 생각에는 며느리분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집이 할머니 명의인가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제 명의로 바꿨어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요? 아, 네. 노인분들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여기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먼저 간병인들과 친해져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간병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면회 올 때 대화 내용도 듣게 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보거든요. 그럼 우리 얘기도 다 알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박 할아버지는 간병인 김 간호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김 간호사님,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방식이 다 다르죠. 맞아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매일 와서 안부도 묻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맡겨놓고 몇 달씩 안 오시기도 해요. 그때 김 간호사가 나를 쳐다봤다. 순덕 할머니도 가족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네요. 입원할 때 며느리분이 바쁘시다고 하시던데. 박 할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물었다. 바쁘시다고요? 네, 뭔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보통은 입원 후에도 며칠은 자주 오시는데. 이 말을 듣고 나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수진이에게 분명 다른 속셈이 있다. 그날 오후 박 할아버지가 제안을 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해요. 제가 연락을 취해 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날 저녁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담당해 봤대요. 일단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동양이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산에 변화가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변호사님과 자세히 상담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박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덕분이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지 몰랐던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손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관련 서류들이 모두 안전하게 들어 있었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다. 박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나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성사됐다. 이규혁 변호사는 전화로 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줬다. 할머니, 일단 집과 재산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어떡해요? 가족 중에 도와줄 분이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승우는 수진이 편인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은 생각해 보니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잠깐 승우 누나가 있긴 해요. 아드님 누나분이요? 네, 승이라고 하는데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박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다.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승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디서 전화하세요? 승희야, 나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 예, 요양병원이요?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나는 승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진이가 어떻게 나를 속여서 이곳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이야. 나는 놀러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기 와서 혼자 두고 가버렸어. 승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승호는 뭐라고 해요? 승호도 수진이 편이야. 여기서 지내라고 해. 이상하네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승희야,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따님이 도와주실 것 같나요? 글쎄요. 승희는 착한 애인데
부산에 있어서 바로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틀 후 승희에게서 놀라운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언제? 어제요. 수진이한테는 미리 말 안 하고 갑자기 갔어요. 그래서 어땠니? 좀 이상했어요. 집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업소라니? 네, 집을 내다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면서 그냥 시세나 알아보는 거라고 하던데. 시세를 알아본다고? 네, 그런데 중개업소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매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는 현기증이 났다. 정말로 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어머니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요양병원에 모셨냐고. 뭐라고 하던?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그랬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한다고? 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승희의 말을 듣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이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희야, 그럼 집이 정말 팔릴 위험에 있는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도 떼어봤는데 아직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만간 뭔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어머니가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 의사가 없다고. 박할아버지가 옆에서 메모를 하더니 내게 보여줬다. 변호사에게 연락이라고 적혀 있었다. 승희야, 내가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있는 거 알지?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승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일단 집 매매를 저지해야 해요. 할머니께서 직접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매매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할머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요양병원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해서요. 강제로 입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나오실 수 있어요. 다만 절차가 복잡할 뿐이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승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승희야, 부동산에 전화해 봐줄래? 우리 집 매물 나온 거 취소하라고.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집주인이 어머니니까요. 박할아버지가 용기를 북돋아줬다. 할머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전화번호를 눌렀다. 승희가 미리 알아본 부동산이었다. 네, 동서부동산입니다. 저는 김순덕이라고 하는데요. 아, 김할머니시죠? 댁 매물건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네. 그런데 저는 집 팔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며느리분께서 어머님 명의로 매물을 의뢰하셨는데. 며느리가 먼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해요? 집주인은 저예요. 아, 그렇다면 좀 곤란한데요. 이미 몇 분이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거 다 취소해 주세요. 저는 집 안 팔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할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님 부동산에 전화하셨다고요. 당연히 했지. 내 허락도 없이 집을 왜 팔려고 해? 어머님 요집이도 많이 나가고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팔려고 하는데. 결국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드디어 진실을 알아냈고 반격할 준비가 됐으니까. 손가방을 꼭 쥐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부동산 매물 취소 전화를 건 이후 수진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어 내 면회와 외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머니, 죄송한데 당분간 외부 연락을 제한하라는 보호자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간병인 김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연락을 막아요?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고 치료에 집중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가 막혔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니. 수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박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보호자가 의료진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승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다행히 박할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었다. 박할아버지 대신 나와주세요. 승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 언니가 집을 완전히 비우고 있어요.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어제부터 이삿짐 센터 차들이 계속 와서 짐을 빼가고 있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지시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나는 박할아버지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집이 어떤 상태인가요? 거의 다 비워졌어요. 가구들, 살림살이들 다 없어졌고 심지어 어머니 방까지 텅텅 비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할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아 직접 말했다. 승희야, 나야. 어머니, 어떻게 하죠? 수진 언니가 완전히 미쳤어요. 집 열쇠는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하던데요.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어머니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어머니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다고 3천만 원이나. 나는 현기증이 났다. 손가방을 급히 열어 도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중요한 실명 도장들은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승희야, 내 도장은 여기다 있는데 어떡해. 어머니 혹시 집에 다른 도장 없었어요? 그제야 생각났다. 10년 전까지 쓰던 예전 도장이 안방 서랍에 하나 있었다. 은행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었다. 아, 옛날에 쓰던 도장이 하나 있긴 했지. 그걸 찾아서 쓴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예요. 박할아버지가 메모지에 뭔가 적더니 나에게 보여줬다. 경찰 신고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가 직접 요양병원에 와서 원장과 면담을 한 것이다. 간병인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 오셔서 할머니 치료 방향에 대해 상의하셨어요. 무슨 상해?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신다고. 그래서 당분간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세라니. 수진이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언제 치매래요? 나 멀쩡해요. 할머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호자분이 워낙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박할아버지가 분노에 떨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진단 요구예요. 의료진도 동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도 곤란하긴 한데 가족분이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시면.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수진이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그 사이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려던 것이었다. 박할아버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그날 밤 승희로부터 마지막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 집이 완전히 비었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들까지 다 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화분까지 가져갔다니. 그 화분들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더 나쁜 게 뭐가 있다고? 집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매매 완료라니.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단 말인가? 승희야, 그럼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소리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까지 받게 됐다. 박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끝났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께는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무기라니? 박할아버지가 내 손가방을 가리켰다. 이 가방 안에 있는 모든 증거들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의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나를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수진이가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고 모든 걸 잃었다. 손가방을 꼭 쥐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가방만이 내게 남은 전부였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포기하지 마. 민호를 생각해. 그렇다. 민호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 아이가 수진이 같은 사람의 손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 손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부터 정말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겠다. 설령 모든 걸 잃었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박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이제 치매 환자 취급받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수진 씨의 범죄를 입증해야 해요. 박할아버지는 그날 밤 내내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선생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수진 씨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다음 날 새벽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규현 변호사가 직접 요양병원에 온 것이다. 할머니, 제가 이규현 변호사입니다. 긴급하게 만나 뵙고 싶어서 왔어요. 간병인들이 면회를 막으려 했지만 이 변호사는 단호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의 접견을 막을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상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난 순간 나는 희망을 되찾았다. 할머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일단 할머니께서 정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수진 씨가 한 모든 일들이 사기와 절도, 감금이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 할머니, 오늘 당장 정신과 전문의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올 거고요. 경찰이요? 네, 승희 씨가 어제 신고를 했거든요.
재산 절취와 노인 감금 혐의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오후에 정신과 전문의가 도착했다. 박할아버지가 함께 자리했다. 할머니, 간단한 검사를 해볼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의사의 질문은 생각보다 쉬웠다. 오늘 날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기억력 테스트 등이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이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할머니께서는 매우 정상이세요.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럼 나는 멀쩡하다는 소리예요? 네, 연령에 비해 오히려 매우 또렷하세요. 누가 치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변호사가 대답했다. 며느리가 허위로 주장한 겁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들어왔다. 김순덕 할머니시죠?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할머니,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놀러 가자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집이 매매 완료될 때까지. 전형적인 가족 내 재산 탈취 사건이네요. 요즘 정말 많아요.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수진 씨를 지금 수배 중이에요. 곧 체포될 거예요.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 박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꺼냈다. 이거 보세요. 수진 씨가 할머니를 협박하는 녹음이에요. 휴대폰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여기서 나가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말해서 절대 못 나가시게 할 거니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이거면 충분해요. 오후 늦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수진이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할머니, 수진 씨가 방금 체포됐어요. 이 변호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어디서요? 집에서요. 마지막까지 물건들을 빼돌리려다가 잡혔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승희가 병원에 왔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반가웠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승희야, 내가 신고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집이 팔렸는데.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집 매매는 무효예요.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이뤄진 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나는 박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했다. 박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박할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뭐요? 저도 보람 있는 일을 했네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물론이죠. 할머니 같은 용기 있는 분을 만나서 영광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손가방을 꼭 쥐었다. 이 작은 가방이 나를 구해준 것이다. 모든 중요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지켜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줬다. 승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만에 보는 거리 풍경이 새로웠다. 어머니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해. 정말 속이 시원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승희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의 속셈을 진작 알아챘다면 이런 큰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승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럴까? 네, 만약 포기하셨다면 정말로 모든 걸 잃으셨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할머니, 민호였다. 아이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민호야. 이제 다시 안 가시죠? 안 가. 할머니가 민호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집 안에 들어서니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가 가져간 물건들이 대부분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승희가 설명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내 침대에서 잠을 잤다. 손가방을 베개 옆에 놓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에서 나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기분이었다. 멀리서 민호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손가방 속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수진이의 재판이 열린 날 나는 증인석에 섰다. 법정에는 승희와 민호 그리고 박할아버지까지 와 있었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는 차분하게 기다렸다. 판사가 내게 물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심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잠시 수진이를 바라봤다. 그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사라지고 수수한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아. 내가 부르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야. 어머님,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됐어.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민호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내가 보여준 그런 모습 말고 말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어. 처음부터 진심으로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수진이는 사기, 절도, 감금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내게서 빼앗은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정을 나오면서 이 변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잘 싸우셨어요. 이런 사건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승희가 물었다. 어머니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하면서도 씁쓸해. 씁쓸하다고요? 응.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도 그렇고,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신 게 대단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재판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그럼 이제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수진이가 나쁜 일을 했어도 민호에게는 엄마니까. 민호야, 엄마는 잠시 멀리 가 계실 거야.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할머니가 민호 옆에 계속 있어줄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민호랑 함께 살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할 거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승희는 서울로 이사와서 나와 민호를 돌봐주기로 했다. 어머니 저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니? 가족의 소중함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살면서 어머니께 신경을 못 써드렸네요. 괜찮아. 이제라도 함께 지내면 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다. 밤에 민호를 재우고 나서 나는 손가방을 꺼냈다. 이 작은 가방과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가방 속에서 새로운 서류를 발견했다. 이 변호사가 넣어둔 재산 복원 확인서였다.
내 집과 통장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다. 민호가 그린 새로운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 고모, 그리고 민호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작게 그려져 있었고 엄마는 없었다.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민호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 말이 기억났다. 그 그림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며칠 후 승우가 찾아왔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승우야, 앉아라.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분노는 이미 많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안타까움 뿐이었다. 승우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 네, 어머니. 평생에 걸쳐서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앞으로만 잘하면 돼. 민호는 어떻게 할까요? 민호는 내가 키울 거야. 승희가 도와주기로 했어. 어머니, 승우야, 민호 아버지로서만 역할하면 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찾아오고.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박할아버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승희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박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요. 무슨 이야기를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요.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고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부끄러웠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이에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내가 용기를 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 일일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민호를 지켜낼 수 있었고 내 권리도 되찾았으니까. 그날 저녁 민호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글짓기였다. 할머니, 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맞아. 그럼 민호 가족은 누구누구야? 할머니, 고모, 그리고 저요. 아빠도 있고. 엄마는?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는 나중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엄마가 정말로 마음을 바꾸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럼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함에 가슴이 뭉클했다. 밤에 민호를 재우고 나서 나는 다시 손가방을 꺼냈다. 이제 이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다. 가방 속에 새로운 것을 넣었다. 재판 판결문과 이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박할아버지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까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민호의 가족 그림이었다. 이 그림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싸움을 통해 지켜낸 가장 큰 보물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밤하늘이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진이에 대한 원망도 이제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그녀 덕분에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손가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고. 마지막으로 민호의 잠든 얼굴을 보러 갔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손자를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다. 민호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작게 속삭이고 나서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손가방을 베개 옆에 놓고 누우며 나는 생각했다. 이 작은 가방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참 많다. 소중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복수보다 정의가, 분노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손가방 속에서 마지막 해방감을 느끼며 나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에서 나는 넓은 정원을 걸으며 민호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승희도 있었고 멀리서는 박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손가방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보물 상자가 되어 있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었다. 창밖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승희와 함께 뜰에서 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문을 열었다. 손가방을 들고서 이제 이 가방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